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1차 대전이 이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전투를 일제히 멈췄고 이듬해인 1919년 1월부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약 6개월간 진행된 협상 끝에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평화조약으로 공식 종결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던 1차 대전은 20세기 거의 모든 전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미소 간의 냉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등 중동 문제 등이 사실 1차 대전에서 그 씨앗이 잉태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학무기가 개발됨으로써 이후 핵무기 개발의 어떤 전조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범이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부터 냉전이 끝난 1991년까지를 극단의 시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쟁의 또는 폭력의 극단화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1991년이 평화로운 시대였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릭 홉스범이 그 책을 냈을 때가 1994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선 중요한 것은 1차 대전이 약 100년 만에 일어난 강대국 간의 전쟁이다 보니까 갖가지 대량 살상 무기가 이때 개발됐다는 겁니다. 1차 대전 동안에 개발된 게 어떤 무기가 있냐면 탱크, 전투기, 잠수함 같은 신무기하고 중요하게는 독가스, 즉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가 개발됐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이전까지는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것이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자제했었는데 1차 대전을 계기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도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1차 대전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대규모 민간인 피해의 출발점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호주의 탐사보도 또는 전쟁 전문 기자인 존 필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수많은 전쟁만 취재한 분인데, 이 존 필저에 따르면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차 대전 때는 민간인 희생자가 전체의 10%였다면 2차 대전 때는 50%가 되고, 베트남 전쟁 때는 70%, 이라크 전쟁 때는 9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의 전쟁이 군인 간의 대결이었다면 그 1917년 1차 대전 이후로는 민간인 군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른바 전략폭격이라는 겁니다. 전략폭격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학무기입니다. 독가스라고 얘기되는 화학무기를 처음 쓴 거는 독일입니다. 1915년 4월 22일 날 독일이 이프르라는 데서 이 화학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프랑스군 600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5개월 후인 1915년 9월에는 영국도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양쪽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39가지 독가스가 12만 4천 톤 생산됐고 실제로 포탄 66만 발의 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경우는 러시아군인데 5만 6천 명이 죽고 42만 5천 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가장 늦게 참전한 미국이 화학무기 생산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그럴까요? 발군의 생산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1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 능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친 것만큼이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 자그마치 5,400명의 화학자가 동원돼서 메릴랜드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독가스 공장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친 것보다 서너 배 많은 화학 무기를 생산했다고 그래요. 미국은 실제로 1918년 9월 달에 독일에 대해서 화학 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반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프랑스 민간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영국, 독일, 프랑스를 합친 것에 서너 배 많은 화학 무기를 생산했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은 당시 남북 아메리카의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끝난 날 미국 부두에는 유럽으로 보내기 위한 겨자가스 2,000톤이 부두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1920년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전쟁부 차관보가 증언을 하기를 원래 1919년 봄 대공세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원래는 1919년 봄 대공세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만일 이 대공세를 실행했다면 베를린 입성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화학무기 덕분에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 1861년부터 65년까지 계속됐던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과학자들이 화학무기를 쓰자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군 지휘부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끔찍한 살상 무기를 문명 국가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18년 이후 독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일이 2차 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때는 아직 미국이 참전을 안 했어요. 미국은 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이후에 참전했으니까 1939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민간인들에 대한 폭격은 이건 끔찍한 것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는데 미국 역시 참전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대상 폭격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1차 대전 때 화학무기 개발이 2차 대전 때 핵무기 개발의 일종의 선도적 사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은 화학자의 전쟁, 2차 대전은 물리학자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핵무기는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만들었으니까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 당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젊은 화학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 화학무기 생산에 아주 발군의 말하자면 실력을 발휘해서 불과 25살에 소령으로 승진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코난트라는 사람인데 2차 대전 때는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서 전쟁을 위한 미국 과학연구의 총책임자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코난트는 원폭 사용을 적극 찬성했고 그 다음에 원폭 사용의 대상지로 군수공장 근처에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원폭을 쓴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폭 사용한 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헨리 스팀슨이라는 유명한 분을 내세워서 원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군이 상륙작전을 하느라고 50만 내지 100만을 몇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가짜 이유를 대면서 원폭 사용을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코난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사용이라는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분명히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편 이 민간인에 대한 어떤 폭격, 이거는 바로 전쟁 발발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1914년 8월 전쟁 발발 직후에 독일이 벨기에와 프랑스 등의 비행선이나 전투기 등을 이용해서 민간인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조종사들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폭격했죠. 1918년에는 독일군의 공습으로 영국 민간인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4000명이 부상했어요. 이 1차 대전은 탱크와 함께 이 전투기의 활용이 굉장히 많았던 전쟁이었는데 개전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전투기는 약 100대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4년 뒤 전쟁이 끝났을 때는 각국이 4만 대 내지 5만 대 내의 전투기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1차 대전 후에 영국은 영국이 중동 지역을 갖게 되잖아요. 이 영국의 식민지에 대항하는
이라크인들에게 전투기로 공중 폭격을 가해서 저항을 분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전까지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제해권, 이 바다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1차 대전을 거치면서부터는 제공권, 하늘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1920년대 이탈리아의 전략가인 줄리오 두에라는 사람이 공중 폭격은 전쟁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며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무슨 소리입니까? 민간인들에게도 폭격을 하겠다는 소리죠. 또한 미 공군력 강화를 주창한 윌리엄 미첼이라는 미국 장군이 있는데 1925년에 항공력에 의한 방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의 전쟁에서는 제공권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초점이 해군력에서 공군력으로 바뀌었다. 지금 공군력은 이제 뭐 비행기에서 이제는 ICBM 또 위성까지도 나갔죠. 우주로까지 나갔죠. 이러한 생각들이 2차 대전 때 독일 함부르크나 드레스덴, 그 다음에 도쿄를 비롯한 64개 도시, 도쿄 같은 경우에 뭐 하룻밤 폭격으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드레스덴도 뭐 거의 그 정도. 그 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 이건 사실은 그냥 무작정 민간인 살상입니다. 그 촘스키 같은 사람도 만약에 2차 대전 전범 재판이 공정하게 열렸다면 미군 정치가들이나 군인들도 다 전범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도쿄 공습을 주도했던 커티스 르메이라고 미국 전략 공군사령부의 사령관도 야, 우리가 졌으면 우리도 전범이 됐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간인들에 대한 공중폭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차 대전을 계기로 중동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넘어가면서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중동 분쟁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영국은 사실은 1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중동 지역을 장악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았었어요. 미국에서는 1859년도에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고 대략 1870년대부터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 시장을 장악했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쿠라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마 19세기 말 정도에 석유가 발견됐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1906년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처음 석유가 발견됐고, 이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석유를 1911년 영국 정부가 공기업으로 인수합니다. 1911년부터 영국은 페르시아, 이란에서 석유를 채굴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석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석탄을 떼는 전함보다 석유를 떼는 전함이 기동력이나 이 파괴력에서 훨씬 우수하더라. 그래서 열심히 영국도 석유를 찾아다녔는데 이란 바로 옆에 지금의 이락, 그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모술이라는 도시 그 근처 등에 석유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석유를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1916년도에 프랑스하고 비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 거, 그 다음에 이라크와 요르단은 영국 거. 그래서 오스만, 그 당시까지 중동 지역은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지역이었는데 둘이 중동 지역을 갈라먹자라고 비밀 협정을 맺은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영국은 중동 지역 확보를 위해서 말하자면 온갖 계략을 다 씁니다. 1915년도에는 이른바 맥마흔 선언이란 거 해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뭐 요르단, 뭐 이라크 이런 데 아랍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스만 터키가 독일과 함께 이 영국의 적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에게 너희들이 오스만 터키하고 항전을 한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아랍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랍 민족들이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항전을 하죠. 그 아랍인들의 오스만 터키 항전을 주도한, 말하자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그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그게 1915년 맥마흔 선언입니다. 그런데 1917년도 11월 달에는 영국 외상 아서 벨푸어가 뭘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 민족 국가 수립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에게는 오스만 터키하고 싸우면 독립을 약속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두 번 팔아먹었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약속을 아랍인과 유태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프랑스하고 갈라먹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말을 동시에 한 거죠. 충족될 수 없는 말을. 이 팔레스타인을 유태인에게 주기로 한 것은 이타심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 지역이기 때문이다. 바로 스웨즈 운하가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석유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태인들을 거기에 국가를 만들도록 한다면 영국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맥마흔 선언, 그 다음에 아까 프랑스의 비밀협정은 이제 사익스 피코 협정이라고 하는데, 1915년 맥마흔 선언, 1916년 사익스 피코 협정, 1917년 발푸어 선언, 이렇게 해서 중동 지역에 온갖 약속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6.1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을 대리하는 군사 세력으로서 역할을 다 하죠.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그 지역에서 대대로 수천 년, 2000년간 살아왔던 지역에서 쫓아냄으로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끝없는 대결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사실 1947년 3월 달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도 정확하게는 1917년부터 영국이 중동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해 왔는데, 47년이 되면은 그리스와 터키의 좌익들이 막 바로 하는데 영국으로서는 이제 자금이 없다, 우리가 중동 지역을 통제 못하겠다 해서 미국이 개입하게 된 거고, 실제로 영국은 1970년까지 이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영국이 합니다. 1970년 영국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때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이라서 자기네들이 직접 군사력을 배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이란의 팔레비 국왕한테 이 중동 지역을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러니까 1972년 닉슨과 키신저가 소련에 가서 군비 통제 조약을 맺고 오는 길에 팔레비 국왕을 만나서 앞으로 이란이 미국을 대신한 중동 지역의 군사적 맹주가 되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미국과 이란이 앙숙이 되고, 또 그해 말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이 되면서 미국은 1979년 이후 2021년까지 중동 지역의 전쟁의 수렁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중동 지역, 그래서 이 1979년부터 89년까지 아프간 전쟁, 그 다음에 이 1991년 걸프 전쟁, 또 2001년 9.11 사태 이후 2021년까지 이라크 아프간 전쟁, 이렇게 되면서 중동은 완전히 쑥자밭이 되고, 거기서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나타나서 이분들이 상당 부분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이 또 보수화되고, 이런 말하자면 중동 지역이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이 된 그 시발점이 바로 영국의 오스만 터키 제국 해체, 그리고 중동 분할 지배였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그 2차 대전이 참 문제가 많은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대전이 사실상 미소 냉전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1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떠올랐고, 그 당시까지는 제정이었던 러시아의 세계 최초의 공산 정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과 소련 간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7년 4월 달에 윌슨이 미국의 참전을 결정할 그 무렵에 독일도 위험한 도박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소련 정권이 생기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그 당시에 레닌을 비롯한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스위스의 망명에 있었는데, 독일이 이 레닌 등의 러시아 귀환을 허용한 겁니다. 이른바 봉인열차라고 해서 스위스에서부터 이 독일 북쪽 끝까지를
중간에 서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해서 보낸 다음에 핀란드를 거쳐서 러시아로 귀환시킨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 달에 혁명이 일어나서 케렌스키 정부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부르주아 정권이고 그 다음에 독일과의 전쟁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케렌스키 정권이 서자마자 미국은 이 케렌스키 정권을 외교적으로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 4월 달에 귀환한 레닌이나 뭐 트로츠키 이런 볼셰비키들이 10월 혁명을 통해서 10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력으로 10월이고 실제로는 11월이죠. 11월 달에 레닌 등이 정권을 잡고 이 레닌 등은 어떤 걸 했냐면 연합국의 비밀 외교 문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크스 피코 협정,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 갖자라는 거를 공개해버리는 한편에 전쟁을 반대하자, 전 세계 피압방 민족의 민족 자결 이런 걸 호소합니다. 이게 1917년 11월 달이고요. 이렇게 이 러시아 공산 정권이 전쟁 반대와 민족 자결을 요구하니까 1918년 1월 8일에 윌슨 대통령이 유명한 14개 조항이라는 것, 14포인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것이고 민족 자결, 군비 축소, 해양 통행의 자유,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연맹 창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 혁명에서 태어난 그 볼셰비키들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전쟁 후 국제 체제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을 내세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1차 대전을 거쳐서 1차 대전은 사실은 뭐 유럽 제국주의 국가 또는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의 내전이었죠. 그걸 통해서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구제국주의 국가들은 사실은 쇠퇴하는 반면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했고 이들이 이제 2차 대전 때는 함께 힘을 합쳐서 독일과 일본이라는 군국주의 국가를 물리쳤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하자면 뭐 볼셰비키 또 윌슨의 어떤 제국주의 반대 민족 재결에 힘입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이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고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고 베트남의 호지명은 실제로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배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했는데 뭐 아무도 들은 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제국주의 종식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더라 하면서 민족 해방운동이 그때부터 막 커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혁명이 1917년 11월 달에 일어났고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실은 1918년 3월 3일에 독일하고 단독 강화를 합니다. 말하자면 단독으로 그냥 그러니까 연합국, 영국, 프랑스, 미국과는 무관하게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게 그건데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양보를 하고 평화를 얻은 겁니다. 폴란드, 핀란드,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게 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었는데 다 포기합니다. 영토로 따지면 자그마치 77만 7천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인구 5천만을 포기하고 독일하고 강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연합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프죠. 세계사상 처음으로 공산 정권이 생긴 데다가 지금 러시아가 계속 독일군의 발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평화를 추구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과 미국, 뭐 프랑스 등이 내전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혁명 러시아 내부에서도 백군과 적군으로 해서 이제 구 러시아 제국의 그 기득권 계층하고 이제 혁명 세력하고 내전이 일어났고 그 내전을 틈타서 서방이 러시아 내전에 개입을 했고 그래서 공산혁명을 분쇄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 볼셰비즘은 요람에 있을 때 목잘라 죽여야 한다. 아직 어렸을 때 공산주의를 그야말로 싹을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 군사 개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약 한 1만 5천 명이 주로 그 1920년까지 시베리아 쪽에 주둔했다고 그래요. 러시아의 내전은 1923년에 종료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 미국의 러시아 내전 개입 이것은 윌슨의 그 행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 이 중서부 출신의 미국 정치인들은 이제 보통 뭐 고립주의 또는 이제 불개입주의라고 그래서 외국의 어떤 전쟁에 이런 데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데, 아니 민족 자결을 내서 쓰면서 왜 러시아 혁명에 개입하느냐.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건데 러시아인의 운명을 해서 중서부 출신이 대부분인 거물급 진보파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윌슨, 이 사람은 민족 자결을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나중에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상원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비준을 해야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가할 수 있는데 결국은 상원 비준에 실패합니다. 그 1차 대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차 대전 참전에 반대표를 던졌던 6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위스콘신주의 로버트 라폴레트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군사개입은 윌슨 스스로 주창한 14개 조항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다 라고 개탄하면서 민주주의, 민족 자결, 피치자의 동의와 같은 대의 명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 중에 범죄다 라고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본격화됐고, 그 다음에 이후 100년간 이 중동 지역의 온갖 분쟁이 그 씨앗이 잉태가 됐고, 그리고 미소 간의 냉전이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베르사유 조약 때 그 윌슨의 14개 조항을 믿고 휴전에 응했던 독일이 그 평화조약에서 엄청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뭐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가혹한 조건의 평화조약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것이 바로 나치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2차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영국 패권을 계승하기 위한 독일과 미국 간의 30년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윌슨이 주창했던 뭐 승리 없는 평화, 뭐 승자 없는 평화, 배상 없는 평화, 뭐 공정한 평화가 관철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새로운 전쟁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어쨌길래 전쟁의 씨앗이 됐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